지금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엔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내놓은 이야기, 너무도 기구하고 아프지만 동시에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삶의 기록.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 한 남자의 삶을 담은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놓칠 수 없이 단단하게 여러분을 그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만 제 삶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남들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아픔을 저는 여러 번이나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한 일이 반복되는 걸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끝없는 시련을 겪는 걸까? 하지만 살아보니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더군요. 절망 속에서도 불현듯 찾아오는 작은 기적, 그 기적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시골 군단위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겨우 2살 때 어머니는 집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남자와의 연애 때문이었다고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죠. 남들이라면 쉽게 비난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저는 기억조차 없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 저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의 모습만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몸으로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외로움 때문인지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어린 저는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요즘 얼굴도 더 검어지고 눈에도 핏줄이 터져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씩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우리 아들이 먹지 말라는데 오늘은 그만해야지.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려면 아직 멀었지. 그 한마디에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늘 제 앞길만 걱정해주던 아버지.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과 달리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술로 몸을 망치셨고 제가 1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애비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는 꼭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순간의 눈물과 허망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난 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다행히 작은 집과 약간의 유산이 남아 당장 굶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소개로 만난 그녀는 저보다 3살 어렸고 미용실에서 일하던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 결혼을 서둘렀고 다행히 장모님께서도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며 사위될 사람이 고생하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에 아내와 결혼한 뒤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내는 제 머리를 직접 잘라주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이 처음 뒤집기를 할 때, 처음 아빠라고 부를 때, 제 세상은 그야말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업의 성장과 함께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 직원 1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은 점차 확장되었고 또래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행복이란 걸 만났구나. 아버지 없이 외롭게 자라온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행복만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던 둘째 아들, 겨우 5살에 불과했던 아이가 이유 없이 멍이 들고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 병원에서 아이의 병명을 들은 날,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만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5살. 아직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왜 그런 병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아내는 진료실을 나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수 살릴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면 괜찮아질 거지?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표정이었지만 사실은 저 역시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주사와 약물 치료, 부작용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씩씩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눈물이 그렁해지다가도 이내 웃으며 아빠, 나 이거 끝나면 과자 먹어도 돼?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준수가 용감하게 버티면 아빠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 했지. 거기도 꼭 가자. 그렇게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딸도 어린 마음에도 동생을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딸은 그림을 그려 동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병 다 낫고 나면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자. 회전목마 타고 솜사탕도 먹자. 동생은 그 그림을 꼭 품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잠시 상태가 나아지는 듯 보이던 아들은 다시 기운을 잃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른 환아들이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도 저렇게 나아질 수 있겠지 싶다가도 곧바로 또 다른 아이의 장례 소식을 들으면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다 낫고 나면 겨울에 눈썰매 타고 싶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자. 반짝반짝 장식 많이 달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도 하고 싶어. 아내는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트리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아이는 끝내 병마와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겨우 5해를 살았을 뿐인데 세상은 그 아이를 너무 빨리 데려가 버렸습니다. 집안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이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준수야, 엄마가 미안해. 다음 생에는 다시 꼭 엄마 아들로 와줘. 그땐 엄마가 목숨 걸고 널 행복하게 해줄게. 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걷다가도 아이 또래의 모습을 보이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매일 울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많이 힘들지. 나도 매일 손주 생각에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데 자네, 아직 혜진이가 있잖아. 준수는 안타깝게 갔지만 남은 아이를 위해 기운 차려야지. 집안의 기둥은 자네 아닌가.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아직 남은 딸이 있구나.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아내도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눈물을 삼키고 딸을 위해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세상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착하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도 학원 한 번 가지 않겠다며 스스로 공부를 해내던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다 해줄 테니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다 말해. 아빠가 학원도 보내주고 책도 다 사줄게. 하지만 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난 괜찮아.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잖아. 아빠 양복이나 새로 사세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딸은 늘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서도 이상한 징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기쁘게 맞이한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딸이 너무 야윈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지?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제가 물었을 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요즘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밥맛도 없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살이 빠져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간 날, 저와 아내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의사가 내민 검사 결과에는 희귀 신장 질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왜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아들을 병으로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마저도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딸이 희귀한 신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 자식을 병으로 잃어야 할지 모른다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겨우 몇 해가 지났을 뿐인데 이제는 딸마저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니. 저는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내놓고 싶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잔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신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신약 치료,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주사 한 번에 400만 원, 약값만 해도 3주에 150만 원, 거기에 검사비와 입원비까지 합치면 1년에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제 손에 쥔 건 이미 망해가는 사업과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3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병원비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딸은 그런 저를 위로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다 알아요. 내가 돈 때문에 치료 못 받아도 아빠 원망 안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오히려 제 딸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구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내 역시 곁에서 꿋꿋하게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돼. 방법은 어떻게든 있어. 우리 혜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미용실 일을 접고 딸 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치료비 조금 구해왔으니까.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을 구한 거야? 설마 그러자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셨어.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장모님이 사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돈을 빌려주셨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처가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뜻밖에도 장인어른은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고 무슨 소리야?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서둘러 말을 가로막으며 맞아. 내가 빌려준 거야. 괜히 고맙게 생각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장모님이 장인어른 몰래 도와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빌렸다며 돈을 구해왔습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려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돈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가능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또다시 잔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3년의 긴 싸움 끝에 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아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다시 돌아와 주라. 엄마 목숨이라도 줄 테니까 가지마. 저는 아내의 울부짖음을 붙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병실 하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아이 모두를 잃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자식을 잃은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지만 현실은 슬픔만으로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지방 건설 현장으로 내려가 일을 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저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떠난 거야.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저를 원망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집에는 보지 못한 옷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어떤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억누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방금 우리 집에서 나간 그 남자 누구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표정을 지우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들켰네. 여보, 미안한데 사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바람 피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아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나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솔직히 우리 딸이 병으로 그렇게 된 것도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돈이 있었으면 더 좋은 약 쓰고 나을 수도 있었을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란 걸 머리로는 알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간절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렇지. 우리가 같이 겪은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여태까지 함께 버티며 아이들 위해 울고 웃었던 우리 아니었어? 그러나 아내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당신 옆에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나한텐 더 이상 당신과 살 이유가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결국 아내는 제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말했습니다. 김경욱 씨, 제발 이혼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각자 길 갑시다. 부탁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날카로우면서도 묘하게 간절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무능한 남편이었나? 제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지치게 했나?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호강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 같은 여자 있고 잘 살아. 그리고는 매정하게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떠나고 이제는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갔으니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인연을 끊듯이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소식조차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사람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일에 매달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엔 창고 정리와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놓고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준수야, 아빠가 너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나중에 만나면 아빠가 못해준 거 다 해줄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싱가포르 생활에 적응했고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에 돌아가 아버지 산소부터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산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벌초를 마치고 나서 문득 전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였기에 안부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발걸음을 처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길 어쩐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애들 엄마 소식이 궁금해서요.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에서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산소 위치를 알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은 자네한테 인사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오늘은 못 들은 걸로 해주게.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처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며칠 뒤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야, 경우가. 근데 내 전처 얼마 전에 병원에서 봤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또다시 뒤흔들렸습니다. 친구의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장모님은 전처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 친구 호철이가 2달 전 병원에서 분명히 그녀를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호철아, 그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내가 장난으로 그런 말 하겠냐?
우리 예전에 같이 밥 먹은 얼굴을 내가 모를 것 같아. 확실히 내 전처 맞더라. 그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일까 싶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깊숙이선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병원 어디였어? 제발 좀 알려줘.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라 심장이 쿵쿵거리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3층 간호사실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안서정 환자 있나요? 간호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35호실에 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차오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창가의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아내,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장모님.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리더니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보다. 여보 왔구나.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표정도, 눈빛도 어딘가 비어 보였고 머리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당황한 듯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길 하지만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장모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저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욱이,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했어. 우리 딸이 부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이길래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숨기신 겁니까? 장모님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시절 우리 집안은 돈이 바닥났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디서 빌릴 곳도 없었죠. 아내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술집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몰래. 자네는 지방에 내려가 막노동에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었지 않은가. 우리 딸은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을 시작했네. 하지만 그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니 자네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혹시라도 자네가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여자로 볼까 두려워했지. 그 순간 제 머리를 누군가 세게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저를 떠나간 이유가 사실은 제게 들키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현실 때문이었다니. 장모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채업자들이 집에까지 들이닥쳤네. 그걸 자네가 본 모양이더군. 그래서 우리 딸이 자네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차라리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거지. 저는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의 배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게 사실은 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니. 그 후 우리 딸은 술집 일을 그만두었네. 차마 견디지 못하고 손을 씻었지. 대신 빚을 갚으려고 하루에 3시간씩밖에 자지 않고 일했네. 그러다 결국 새벽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저렇게 된 거야. 다리는 못 쓰게 되었고 내 손상으로 지적장애 판정까지 받았지. 저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해맑게 웃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저와 아이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숨기신 겁니까?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함께 했을 텐데.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네. 자네가 자기 때문에 상처 입는 게 싫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네. 저는 눈물이 쏟아져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더는 숨기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아이들 엄마이고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킬 겁니다. 다시는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고맙네, 경욱이. 자네라도 곁에 있어주면 내 마음이 한결 놓이겠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하기로. 이제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아이처럼 된 그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기로. 아내는 여전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계란볶음밥 먹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우리 여보 위해서 맛있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래도록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제 삶의 반쪽을 기적처럼 다시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난 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이제는 지적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제게는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적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여보 왔다 라며 환하게 웃을 때면 저는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려고, 그 손을 잡으려고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휠체어를 밀고 병원에도 함께 갑니다. 아내가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간 듯 투정을 부릴 때면 저는 어린아이 달래듯 웃으며 받아줍니다. 여보, 머리 자르고 싶어. 나 아이돌처럼 해줘. 아이돌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예쁘게 잘라줄게. 정말 나 예뻐지면 여보가 나 좋아해? 아니, 이미 좋아하지. 세상 누구보다 그 대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늘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십니다. 자네 같은 사위 둔 게 우리가 큰 복이지. 이렇게 돌아와 우리 딸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아내가 저를 위해 희생했던 것, 이제라도 제가 갚아야지요. 물론 가끔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고 그 아이들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젠 울기보다는 웃으려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아빠, 엄마 잘 지켜줘. 그렇게 속삭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희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함께 웃는 것. 대단한 성공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아내는 동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말합니다. 여보, 나 행복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나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그 순간 제 마음은 확신합니다.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다고. 세상은 제게 수많은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삶은 때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끝내 붙잡을 무언가를 남겨두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혜진아, 준수야,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 엄마랑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어.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보고 있어 주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못다한 이야기 다 해줄게. 이제 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시작도 눈부신 성공도 아닌 그저 소박하고 따뜻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